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성상숭배 금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 성상숭배 금지는 예전에 한 두 번 정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럼 여기 성상이라는 건 뭐냐를 좀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성상이라는 것은 그 예수상이라든지 마리아상이라든지 성인상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슬람교도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 이제 기독교들의 성상 숭배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적으로 인간의 상상력을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성상을 금지하면서 그 뭐냐면 신의 모습을 표현하지 않죠. 그래서 신의 모습을 표현할 때는 주로 이제 그 아니, 신의 모습을 그 어떤 형상을 통해서 표현하지 않죠. 그래서 신의 모습을 이제 표현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신의 계시 같은 것들을 아라베스크 같은 걸 통해서 모양을 통해서 상징화시키는데, 자, 이런 이제 이슬람의 철저한 우상 금지가 그 당시 동로마에 상당히 영향을 주죠.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정치적 목적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성상 지지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냐면 이 수도원 세력들이야. 참고로 이제 그 동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도원 세력들이 되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호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성당이나 여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교회가 발전된 방면에, 그 동로마 같은 경우에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교회가 발전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원 세력들이 상당히 컸고, 이들은 또 뭘 가지고 있었냐면 대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톤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토지를 강타하기 위해서 그 당시 성상 숭배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요 관련돼 가지고 한번 좀 볼게요. 이 서계에 이제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상 숭배를 내릴 때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네오 3세 때거든요. 예. 자, 비잔티의 네오 3세가 처음으로 선상 금지령을 내렸을 때 그것은 단순히 종교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토지 소유를 억제하는 정책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자, 네오 3세 자신이 성상 숭배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토지 소유자인 동시에 성상 숭배의 그 경향이 강한 수도원 세력을 억제하려는 속셈이 있었다. 이 부분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상숭배가 그 동로마 제국에서 이제 레오 3세부터 시작했지만 이게 일관적으로 이제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시작된 쭉 갔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도 왔다 갔다 해. 레오 3세 때 1차 성상숭배 금지를 했지만 이른의 여제 때, 그 제2차 니케이 공예 때 다시 성상숭배를 허용하고, 그다가 또 네오 5세 때 또 2차 성상숭배 금지했다가 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성상숭배 금지를 철회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그리스 종교 카톨릭하고 이제 이렇게 그 비교할 때 그리스 종교는 성상숭배를 금지한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카톨릭은 성상숭배를 인정한다.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어떤 특정한 부분을 말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볼 땐 틀린 내용이죠. 왜냐면 성상숭배 금지 기간은 그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비잔틴 교회 역사에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일시적인 아주 그 짧은 순간에 불과했어요. 지금은 성상숭배를 인정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성상숭배를 금지할 때가 있었다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상숭배 금지와 이제 철회 과정을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상 문제는 네오 3세 금지 이후에 787년에 여제였던 이데네가 금지령을 포기하고 네오 5세가 다시 815년에 금지령으로 다시 채택하고 843년에는 선상이 부활할 때까지 1세기에 넘어서 비잔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기출문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성당 숭배 금지가 이제 계기가 됐던 그 이슬람의 비형상주의에 대해서 좀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인간이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은 진짜 신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상에 예수님 상을 이제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을 때는 이건 우상에 불과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신의 모습은 어떤 형상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나 생각을 통해서 만들 수 없다라는 주의가 비형상주의예요. 자, 기독교 구약 성서에 나오는 야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알려줄 뿐이지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고 있다. 모습을 보이는 것도 모세가 야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등만 보였다는 기록이 되어 있다. 자, 그러나 동방의 종교를 서양인들이 수용했을 때는 비형상주의 원칙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 자, 기독교가 서방으로부터 전파되면서 서양의 종교적 관습에 따라서 예수의 모습을 조각으로 형상화시켜 숭배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서였다면 예수는 꼭 뭐야? 야훼,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 시켰는데 문제는 예수는 그 당시 누구나 그 당시에는 누구나 예수의 모습을 알 수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사진이나 그 당시 뭐 동영상, 뭐 카메라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그 수백 년 전에 예수의 모습을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의 모습상을 그냥 사원을 만들어갖고 숭배를 한 거죠. 자, 처음에 예수를 표현할 땐 그 당시 황제 숭배관념에 따라서 황제의 모습을 형상화 시켜놨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양인의 전형적인 얼굴로 만들었다. 최근에는 이제 예수는 저쪽 중동사람이기 때문에 서양인보다는 오늘날의 중동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상을 게르만등 같은 이민주의 포교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7세기에 등장한 이슬람교가 비형상주의를 앞세워서 철저하게 우상숭배를 금지하고 기독교를 비난했다. 자, 이슬람 세력들 간의 국경선을 접하고 상대적으로 동방교회적 성격이 강한 비잔틴 제국의 교회에서는 성상숭배를 둘러싸고 논쟁이 발생되었다. 자, 성상숭배 논쟁에 동로마 황제가 성상 파괴를 지지하면서 개입하기 시작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상숭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성상숭배 금지령은 황제의 종교적 신념도 있었지만 정치적 의도도 개입되었다. 그 일자 성상숭배 때 네오 3세는 어, 성상숭배를 내려서 성상숭배를 지지하는 대토지 소유자인 수도원세력들을 탄압하려고 했다. 그리고 2차 성상숭배 금지 때문에 군인들이 성상숭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상숭배 금지를 내려서 군인들의 불만을 무마시키려는 의도에서 내렸다. 자, 성상숭배 금지령은 제정일치 국가인 비잔틴 제국에서 정치가 종교적 문제에 개입되는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제1차 성상숭배 금지령은 네오 사세의 항우이자 비잔틴의 여제였던 이레네가 주재한 2차 니케 공회 때 다시 성상숭배를 하기도 했고 네오 5세 때 제2차 성상숭배 금지를 공포하고 실시했다. 그리고 2차 성상숭배 금지령은 1846년에 철회되고 성상이 부활되면서 끝나고 나왔다. 자, 이 과정에서 동로마에서는 이콤이라는 특유의 파나 미술이 발달했어요. 예, 성상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이 성상 숭배 금지령 당시에 그런 성상 대신에 파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는 성상이나 성화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이콤이라는 독특한 파나 미술이 발달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성상숭배 금지령의 결과는 뭐 예전에도 말했지만 당연히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소노마 교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죠. 예, 게르만 전파에 방해되니까 결국 반대를 했고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그 좀 있다가 11세기 이후에는 이제 뭐냐면 교회가 갈려져 나갔죠. 그래서 동로마는 그리스 종교, 그 다음에 서노마는 카톨릭 이렇게 이제 갈려져 나갔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오스만 저기 동로마 제국은 아 오스만 투르크의 침으로 멸망을 하죠. 예. 예. 그래갖고 이제 그런데 오스만 투르크의 공격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제가 기타사 할 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비잔틴 문화의 특색을 이제 보기 전에 비잔틴 문화의 경제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여기에서는 좀 빼버렸는데 비잔틴 문화의 경제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상공 중심지인 콘스탄티노플 관련된 내용이죠. 이것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콘스탄티노플인데, 콘스탄티노플은 상당히 되게 큰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인구가 50만에서 한번 70만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정도면 그 유럽에서는 상당히 큰 도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보면 그 당시 바그다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장안 네, 비교할 만큼 큰 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은 딱 지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가 있죠. 여기가 이제 흑해인데 흑해를 이렇게 들어가려면 보스포리오스 해협이라는 곳이 있어요. 딱 그래서 보스포리오스 해협에 딱 이렇게 입구에 있죠. 예. 그리고 또 방어적으로 되게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만으로 이렇게 구성된 이제 이렇게 그 콘스탄티노프는 여기 위에 요 북쪽만 막아버리면 육상으로부터 이제 뭐냐 공격을 막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이제 큰 성벽을 이제 만들죠. 삼중 성벽을 만드는데 이게 테오도시우스 성벽이에요. 예. 테오도시 성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앞에는 해자가 있어. 예. 그래서 수많은 적들이 여기 쳐들어오지만 요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넘지를 못했어요. 여기들요. 예. 그래갖고 이제 넘었던 거는 이제 후에 그 오스만 트루크가 여기를 넘어가지고 뭐냐면 성공을 했고 그 잠깐 이제 라틴 제국 만들 때 그 이제 베네치아 분들이 여기를 이제 좀 넘었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예. 여기 보면 해상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요 만을 이제 고수를 들어가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요 앞부분은 갈리타라가 요건이 베네치아 식민지이고 여기 국제적으로 이제 뭐냐면 중립을 이제 인정받았던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려면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요 곳을 이제 지나갈 때 이제 그 요게 어 항구 앞에 여기 딱 철망을 거놓죠. 이쪽 갈레타하고 이쪽에 딱 거놓기 때문에 배가 이쪽으로 들어가지 못해. 예. 그렇기 때문에 해상으로부터의 공격도 어려운 그런 이제 포지션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략적 요충지와 그다음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이 콘스탄티노플은 십자군 전쟁 이전까지 주로 그 지중해 패권을 주로 이제 그 동지중해 패권이죠. 동지주의 패권을 장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콘스탄티노플은 비잔틴 제국의 수도로서 약 100년간 비잔틴 문화의 꽃을 피웠던 곳이다. 원래는 비잔티움이라는 불리는 그리스 비잔티움이라는 불리는 그리스 시민도시였으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를 이곳으로 옮기면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명칭을 생겼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은 아시아와 유럽의 대륙에 갈려놓은 보스포리오스 해협 입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두 대륙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로서 그 뭐냐면 역할을 했다. 요충지죠. 자, 이에 따라 콘스탄티노플에는 세계 각지의 상인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들었으며 인구 한때 50만에 이를 정도로 유럽 최대의 도시로 번영되었다. 자, 콘스탄티노플은 천연의 요새로서 손색이 없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서쪽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쓴 삼중의 건고한 성벽이 있어 난공불란의 을 자랑하고 있었다. 자, 오스만 제국이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킨 후 이 도시는 이제 이스탄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지닌 채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공존하는 이색적인 도시로 변모했다. 자,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성소피아 성당과 그 다음에 아, 블루모스크. 이 블루모스크는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게 이제 파란색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블루모스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이슬람 사원 중에 제일 큰 사원이에요. 네, 그래서 성소피아에 대적하는 모스크를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블루모스크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성소피아 성당은 유스티누스 황제의 명령으로 5년 만에 완성되는데 건물의 화려함과 웅장하게 흥분된 황제가 솔로몬이여 나는 그대를 능가하노라 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 성소피아 성당을 압도한 오스만 제국 술탄은 이보다 훌륭한 건물을 지으려고 명령을 내렸고 이를 계기로 지어진 건축이 술탄 아흐메드 성원인데 자, 이 술탄 아흐메드 성원이
그 일명 블루 모스크라고 좀 하죠. 예. 그래서 성 소피아 성당의 아름다움을 따지 못했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도 이제 그 밑에 또 785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공업 부분 관련된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그 동로마 제국에서도 이제 조합을 위해서 독점 생산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 원료 구입이나 판매, 제조 방법, 가격, 이윤 등의 일까지 국가의 통제를 받았고요. 그다음 무기나 견직물, 모직물, 그다음 융단, 보석세공 이런 것들이 발달했는데 여기에 눈여볼 게 견직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는 네스토스 파 선교사들이 그 당시 그 중국부터 도입을 한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것도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이제 성상숭배 금지 보기 전에 여기 넘어가면 그리스 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적이 이제 쳐들어올 때 그 당시 그리스 불을 통해서 격파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 불이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이제 오늘날 백리탕하고 비슷한 건데 요의 물에다가 화학적 성분을 섞어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근데 이 불로 이제 이렇게 막 화염방사를 만들어 공격하는데 먼저 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을 깨앉으면 꺼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화학적 학비료 화학적 성분에 의해서 이게 물을 끄어져도 이게 뭐냐면 꺼지지 않아. 오히려 더 잘 타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라는 불이라는 상당히 특이한 무기를 통해서 뭐냐 바다로부터 이제 들어온 뭐냐면 적들을 격파하는 데 이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자, 이 그리스 불 관련 내용은 용어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그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비잔틴 제국은 그리스 불이라는 일종의 하약을 사용하여 방어를 성공했다. 자, 이 하약은 이슬람 세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석유를 주성분하여 뭐 초석, 유황, 송진 등 혼합시킨 예치로 뱃머리에 액체를 분산시킬 수 있는 간이 있어 여기에 불을 붙여 화염을 쏘았다. 그래서 7세기 중엽에는 비잔틴 제국이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은 유럽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였다. 자, 이것은 비단 그 방어전 덕분에 비잔틴 제국이 향후 몇 세기 동안 더 영명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실로 그것은 서유럽 전체를 구원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 7세기 중엽 때 이슬람 제국들을 물리칠 때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 그리스 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비잔틴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또 보겠습니다. 예. 자, 비잔틴 문화의 특색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비잔틴 문화는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를 계승했죠. 그리고 이걸 또 누구한테 전달해 줬냐면 유럽한테 전달해 줬어요. 서유럽에게. 그리고 이제 그리스 정교를 결합시켰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로마와 카톨릭, 그리스 정교 비교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좀 보면, 자, 일단 로마 카톨릭은 종주권이 로마 교황에게 있죠. 근데 이제 그리스 정교는 황제 교황주의에 따라서 황제가 정치와 종교를 다 장악을 해요. 재정일치 국가죠. 근데 주의할 것은 황제가 이제 장악했다고 해도 황제가 교회 수장은 아니에요. 예, 수장은 아니고 영향력을 크게 행사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행사를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정교의 수장은 당연히 거기에 이제 대빵이었던 비잔틴 제국의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대수조교죠. 대 대자 대제 수조 잠깐만요. 대수조교 대제 잠깐만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수자 대주교. 예.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의 수자 대주교가 제일 높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로마고 그리스 종교는 처음에는 콘스탄티노플이었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유게 점령당했잖아요. 이슬람에서. 그래서 모스크바로 옮기죠. 그래서 이 모스크바는 일종의 노마를 계승했다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 수도원 러시아
제국들은 이 노마를 이제 계승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뭐냐 독수리 문장을 사죠. 로마가 독수리가 이제 상징이잖아요. 그 왕실 문장을 독수리 쓰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 성상숭배는 로마 카톨릭은 성상숭배정에서 폭을 이용했는데 그리스 종교는 성상숭배 금지령을 내렸죠. 근데 주의할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성상숭배 금지령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잠시 일시적인 거야. 길어봤자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인 신앙이 되게 발달했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통해서 신앙과 이성의 통일을 반해서 그리스 종교는 예전에 원시 기독교 철학을 그대로 계승했다. 그래서 이제 신앙 교리보다는 신앙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플러스 하자면 로마 카톨릭은 주로 이제 그 일반 교회가 이제 중심이죠. 일반 교회가. 근데 여기는 스톤이 중심이야. 이 스톤이. 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중심이 좀 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술을 보면 독특한 비잔티움 양식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무슨 건물을 지었냐면 성소피아 성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성소피아 성당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원래는 이 성당은 콘스탄티노플 때 이제 있었는데 이때 이제 불타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다시 재건한 거야. 이건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예전의 성당을 재건한 거야. 이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당의 특징 보면 모자이크 벽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돔 양식이고 이슬람 양식에 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비잔틴 양식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제가 이제 주에서 이제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 소피아 성당하고요. 예. 잠깐만요. 문을 열어놨네. 자, 몇 페이지 몇 번을 보시냐면요. 792번을 이제 볼게요. 자, 비잔티움 제국의 예술가 건축에서 독특한 양식을 만들어냈다. 특히 성소피아 성당의 웅장한 공각, 돔 양식이란 건 여기죠. 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게 페르시아의 정통 양식인데, 자, 이 양식이 이제 그 비잔티움을 거쳐서 다시 이슬람에 영향을 줘요. 이게 자, 그래서 화려한 모자이크 장식은 비잔틴 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러한 건축 양식은 베네치아, 모스크바 성당에도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서 비잔틴 제국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성소피아 성당 부분이 있죠. 그 성소피아 성당은 콘스탄트 황제에 의해서 건립되었다가 나중에 내단으로 이제 없어지게 돼요. 이게 그러다가 유스티니우스 황제 때 그 뭐냐면 벽화 그 만들었는데 앞에 제가 잠깐 잘못 설명한 건데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뭐냐면 없어진 게 아니라 이때 만들어졌네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내나 불타 버렸다는 거. 그래서 요거 좀 수정해 주시고 요때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그 재건을 착수하여 5년의 세월 약 10만 명에 이르는 인원을 사역하는 데 완성시켰다. 그래서 이제 동가 모자이크 벽화들의 특색이 있으며 비잔틴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로 평가되고 있다. 자, 이 성당의 목적은 개인의 권력에 대한 인간의 자부심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그 내적, 영적 특징을 상징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 때문에 성당의 설계자는 건물의 외양에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바깥바닥에는 해를 받은 벽돌만 사용했다. 겉에는 대리석을 입히진 않았고 우아한 기둥이나 조각으로 장식된 엔터 어, 엔테프레저조차도 없었다. 그러나 내부는 화려한 색조와 모자이크 금박, 영롱한 대리석 기둥과 그리고 반짝이는 보석처럼
햇빛을 굴절시키기 위해 붙인 생유기로 장식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스만 제국 시기 때 이 성당이 그 아야소피아라는 이스람 사원으로 바뀌었고요. 그때 네 개의 미네렛, 네 개 천탑 있죠. 이게 이제 추가로 세워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터키로 바뀌잖아요. 그 후에 이제 여기는 또 박물관을 사용해요. 예.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인가? 그 사람이 이제 이슬람을 되게 강조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슬람 성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성 소피아 성당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미술에서 볼 때 셈이다. 그다음 필사본의 첫 머리에 글자나 도형이나 문양을 장치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건 뭐냐면 예전에 이제 뭐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중세 시대 때 서양 중세에 관련된 그 영화를 보면 책 같은 것들이 나오죠. 책 나오고 여기에 아주 큰 글자 I자가 쫙 적혀 있고 여기에는 조그만 글씨들이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 첫 글자를 되게 크게 뭐냐면 쓰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동로마 제국에 상당히 발달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콤이라 해서 그 당시 이제 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성상 숭배 금지의 영향 때문에 성상을 만들지 못하니까 대신에 이 파나 같은 성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예, 이콤 같은 것들 특이한 양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콤은 제가 이제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야. 예, 이콤 성상 숭배 금지 때문에 만들어진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콤이다. 예. 자, 그 다음에 경제에 보면, 자, 노마 말기에 통계 경제를 계속 계승했고, 식량확보와 군대 유지에 농업을 중시했고요. 대토지 소유와 자유로운 소토지 소유 농민이 공존했는데, 자, 이게 이제 시기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기는 대토지 소유자가 많을 때도 있고, 어떤 시기는 자유로운 소토지 소유자들이 많을 때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그 심화교재에 적어놨어요. 이 부분을, 경계 부분을.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여기 쭉 읽어보시고 이제 뭐냐면 어떤 식이 어떻게 이제 많았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충 넘어가고요. 자, 동서 중개 무역이 발달했고 상공이 장려됐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프가 세계 중심지의 어떤 상업의 중심 역할을 했는데 앞에서 설명했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프는 삽자 십자군 전쟁 이전까지 왜냐면 그 당시 동지중해 패권을 장악했어요. 예.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탈리아의 북부 도시들이 이제 장을 했죠. 예. 자, 그 밑에 이제 성소피아 성당 보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그리스 불 관련된 내용이죠. 앞머리에 이렇게 딱 하얀 방사능 같은 걸 해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화학성분을 섞어가지고 뱃머리를 공격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불을 붙으면 불을 물을 이렇게 깨어나도 이게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타오르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백리탄하고 비슷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비잔틴 문화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 관련되었고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 문제 나왔던 건데 한번 볼게요. 일단 비잔틴 제국은 오랫동안 이슬람 세력들을 막아줌으로써 일종의 서유럽 세계의 방파 제국을 했다. 그래서 시간을 이제 벌어줬던 거죠. 서양 세력들이 그 당시 성장할 동안 뭐냐면 그 딱 비잔틴 문화가 비잔틴 제국이 이걸 막아주기 때문에 상당히 뭐냐면 그 서유럽이 이제 그냥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 그동안 이제 무기를 개량해갖고 나중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에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해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해도 이제 어떻게 나름대로 방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시간적 어떤 그 여유를 시간적인 어떤 그 시간을 벌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 좀 곤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서유럽의 영향을 받았다. 서유럽 영향을 줬다는 거죠. 예. 그래갖고 특히 이제 서유럽의 르네상스 시기 때 그 당시 그리스 고전이라든지 이런 철학 같은 것들을 뭐냐면 서유럽에 전파시켜줬다.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 후 많은 고전 학자가 이탈리아로 이주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심프라톤 철학도 필렌체에 통해서 영향을 줬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비잔티움 제국은 또 동유럽에도 영향을 줬어요. 예, 동유럽. 그래서
동유럽 슬라브 문화권의 형성에 크게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큰 영향을 줬던 슬라브족들은 이제 동슬라브족들이죠. 오늘날 러시아, 벨라루스 이런 지역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키릴 문자라는 걸 또 사용했죠. 그래서 키릴 문자는 이제 선교 목적으로 만든 거야. 키릴 형제가 이제 그 슬라브족들을 선교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문자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 같은 걸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슬라브족들의 이제 언어에 맞는 문자를 만들죠. 알파벳에서 이제 번역해갖고 만드는데 이게 키릴 문자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성교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주에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03번을 볼게요. 803번이요, 여기. 자, 9세기의 비잔틴 황제는 슬라브족을 전도시킬 목적으로 키릴 형제를 파견했다. 그래서 두 형제는 그리스 알파벳을 기본으로 하여 슬라브인들이 많이 쓰는 발음을 나타낼 수 있는 슬라브 알파벳을 만드는데 이를 키릴 문자로 한다. 자, 이들이 만든 키릴 문자는 키릴 문자도 성서를 비롯해서 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번역되었다. 자, 키릴 문자는 세르비아, 불가리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오늘날 대부분 슬라브족 민족들이 쓰고 있는 문자의 원형이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잔틴 학자들이 이제 그 이탈리아 가서 큰 영향을 줬다. 이 내용들인데 볼게요. 자, 그리스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고전 사상과 그다음에 학문이 보존될 수 있었다. 자, 비잔틴 학자들은 그리스 사상가들의 저술과 문헌을 수집 복사하면서 연구했다. 참고로 요 그리스어를 이제 공식으로 사용했다고 이제 했는데 원래는 이제 초창기 때 비잔틴 제국은 그리스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라틴어를 사용했어요. 라틴어. 이게 공식 언어였어요. 자, 근데 점점 이 인구가 점점 영토가 그리스 쪽으로 이제 축소되면서 거기에 동로마 제국의 구성원들이 상당수 이제 그리스인으로 바뀌게 돼. 그러면서 이제 라틴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죠. 예. 그래서 후반기 때 들어가서는 그리스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유스티누스 황제까지는 라틴어 사용했고 그 이후부터는 그리스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하여튼 특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호메로스, 소포클레스 등 같은 고전이 비잔틴 학자들의 손에 거쳐서 서방 세계에 전달되었다. 예, 특히 이 이탈리아 쪽으로 이렇게 전파되는데 이분 안 나왔네요. 예, 하여튼 자, 그리고 이제 동로마의 문화가 슬라브 문화권 형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러시아의 건축 양식 같은 거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의 성 바실서동 같은 거 있죠. 여기 이제 비잔틴 양식을 본받은 거죠. 동양식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있고 이제 뭐 이탈리아 뭐 그 베네치아 성당에도 또 영향을 주고 그렇지만 이제 주로 동로마에 이제 영향을 많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슬라브 사회를 이제 보겠습니다. 슬라브 사회. 자, 슬라브족들은 동유럽에 살고 있는 민족 집단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민족들도 크게 세 개의 민족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동슬라브 민족과 그다음 서슬라브 민족, 남슬라브 민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슬라브 민족은 이제 주로 어떤 민족이냐? 자, 요 얘들은 러시아 같은 민족들이죠. 러시아, 그다음에 예전에 백러시아로 불렸던 벨로루시와 그다음 우크라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슬라브족들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서슬라브족들은 이제 어디냐면 폴란드 민족이죠. 폴란드. 그 다음에 남슬라브족들은 오늘날 어디냐면 이제 발칸반도에 있던 민족들이야. 그래서 예전에 유고슬라비아에 있었던 그 민족들을 이제 얘기하죠. 크로아티아, 그다음 슬로베니아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있는데 대개 보면 이 동슬라브 민족들에게 특히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 그 비잔틴 제국이 그래서 동슬라브족들은 그리스 정교를 주로 믿죠. 그리스 정교.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정교도 믿지만 카톨릭을 좀 많이 믿어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좀 특수한 경우인데
이거는 오랫동안 이제 뭐냐면 또 폴란드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있고 그다음에 이 그 슬라브족들은 폴란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카톨릭 국가야. 이 전형적인. 그 남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반반이야. 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뭘 믿어요? 예, 그리스 종교를 믿고 그다음에 크로아티아인들은 그 카톨릭을 믿고 뭐 이렇게 이제 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개의 민족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원래 슬라브족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았지만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제 믿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 카톨릭 측이든 그리스 종교든 이 슬라브족들을 뭐냐 기독교 개종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주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서슬라브족들에 영향을 미치죠. 폴란드, 보헤미아, 헝가리 이렇게 이제 있고 없는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슬라브족은 아니죠. 얘네들은 저쪽 그 뭐냐 마자르족이죠. 마자르족. 그러니까 이거 좀 잘못 집어넣은 건데 됐고 자 그래서 이 폴란드, 보헤미아는 체코죠. 얘네도 슬라브족이고 그다음에 크로아티아는 아까쯤에 했던 남슬라브 계통의 민족이죠. 얘네들은 그 다음에 대개 보면 이제 그 동방적인 그리스 종교는 더 앞에서 얘기한 그 당시 그 슬라브족을 중심으로 해서 전파되죠. 그래서 뭐 세르비아, 불가리아, 러시아 이런 건데 세르비아, 불가리아는 남슬라브족, 얘네는 동슬라브족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 전파 내용들 있고, 기독교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잔틴 황제가 앞에서 언급한 피린 형제를 파견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문자가 피린 문자였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슬라브어로 복음서를 번역했다.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발전 과정을 보겠습니다. 예, 러시아의 발전 과정. 자, 러시아에서 최초의 국가는 키예프 공국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 전에 뭐냐, 그 전에 이제 노브노 공국이 있죠. 예, 9세기 때 노르만족인 로스족이 세운 나라가 노보고로드 공국이야.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루스족의 나라라고 이제 한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러시아는 말 자체가.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있다가 확장해서 오늘날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지도를 보면요. 키예프 공국의 여기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중심지가 우크라이나 지역이야. 우크라이나. 키예프라고 한 지죠. 네. 그래서 키예프가 있는데 원래 노브고는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키예프 공국은 여러 이제 뭐냐면 그 제후들로 구성된 그 나라요. 그 여러 나라들로 구성된 나라였다 이렇게 보시면 어떤 다이나 중앙 집권적 국가가 아니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키예프 공국 때 제일 전성기였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블라디미르 1세야. 블라디미르 1세. 그래서 이 블라디미르 1세가 이제 그 당시 비잔티움 제국의 공주하고 결혼했는데 비잔티움 제국은 이제 공주와 결혼시킬 때 단서를 줬어요. 얘네 뭐냐면 너가 이제 그 기독교를 수용해라. 그래서 그리스 종교로 이제 개종을 했죠. 황제가 이제 그리스 종교를 개종하니까 그 밑에 있는 제후들이나 그 또 국민들로 당연히 또 그리스 종교를 개종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비잔티움식 전제 정치를 시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블라디미르 1세와 그 다음에 이제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이렇게 결합이 됐다. 예, 종교를 통해서. 그래서 블라디미르 1세는 그런 그 뭐냐면 비잔틴 제국의 권위를 통해서 그 밑에 있는 제후들을 통제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의 황제 입장일 때는 이 블라디미르 1세를 그리스도 종교 개종시키면서 저 북방의 안정을 깨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형성됐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러시아가 상당히 비잔틴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것이 이제 그 키예프 공국이 멸망한 사건이 났는데 몽골족이죠. 그래서 몽골족이 13세기 때 들어오면서 뭐냐면 키예프 공국을 멸망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키차쿠汗국을 세우죠. 그래서 200년 동안에 그 지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그 뭐, 역사에서 타타르의 명예라고 하거든요. 명예. 타타르의 명예라고 해서
오랫동안에 이제 몽골족을 이제 뭐냐 지배를 받았다. 한 20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보면 마초적 분위기라든지 전제주의 성향이라든지 약간 예, 그런 경향이 되게 강한데 이때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럼 그 모스크바 대공국을 보겠습니다. 자, 키차쿠 한국은 지배할 때 성장하기 시작한 그 공국이 모스크바 대공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키예프 공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제후들의 연합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키예프 공국의 중심지는 오늘날 우크라이나 수도였던 키예프가 중심이었어요. 키예프. 그래서 이제 타타르가 예, 타타르 이게 몽골족이 그 점령할 때 어디를 중심으로 점령했냐면 키예프 공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키예프를 중심으로 해서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키예프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얘네들 이제 여기 점령을 하고 있었고 그 요 주변은 오늘날 우크라이나 그 주변은 몽골족들의 어떤 집중적인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직접 통치를 하고 있었던 곳이고 근데 이제 몽골족들이 모든 러시아 지역을 다 커버해갖고 직접 통치를 하지 않고 여기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통치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뭐냐면 자치를 인정해 줬어요.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모스크바 대공국 얘네들에게 통제 권한을 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요 주변에 있는 그 뭐냐면 공국들로부터 제후로부터 이제 뭐냐 여러 가지 수치를 한 다음에 이걸 이제 몽골족들한테 갖다 준 거야. 그 과정에서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때부터 모스크바 교육의 중심지가 됐고, 그래서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몽골족이 약화된 틈을 타서 2반 3세와 이제 2반 4세 때 독립해 나가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이제 2반 3세는 15세기 말 동안 말 때 몽골군을 축출하죠. 그래서 동북부 러시아를 통일하고 비잔틴 황제의 계승자로 자처해요. 자기가 이제 제3의 노마다 여기가 모스크바가 그래서 나는 비잔틴 황제의 계승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황실 깃발도 이 거기에 독수리 박아 놓는 거죠. 그리고 농동지 강화 등을 통해서 전제 군주제 기반을 확립하고 크레모닌궁을 건축했다. 자, 그 후에 이반 사세 때 대규모 귀족들 수출하면서 러시아의 전제 정치의 기틀을 마련했고요. 그 앞에서 보여줬던 성 바실리 성당이 건설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의 중심지가 예전엔 키예프였다가 이 나중에 이제 모스크바도 이런 식으로 옮겨갔고요. 그럼 키예프는 어떻게 됐냐? 키예프는 그 모스크바보다 그 몽골족의 그 뭐냐면 통치가 더 가혹했죠. 예. 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또 폴란드, 리투아니아 왕국에서 또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몽골족도 200년 통치를 받았고, 그다음에 저 폴란드 쪽에서 200년 통치를 받았어. 그러니까 거의 400년의 어떤 이민족의 침해를 받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쪽이었던 모스크바하고 이쪽 키예프 중심의 우크라이나 지역의 역사가 달라지게 된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뭐 키예프 그 우크라이나나 모스크바나 거의 비슷하지만 언어는 비슷해요. 그렇지만 문화나 종교나 이런 것들 생활 환경 등이 완전히 좀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그 키예프는 여기 중심 우크라이나는 주로 이제 그 폴란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서유럽의 어떤 문화를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쪽 그 서부 그 우크라이나죠. 네, 지역은 카톨릭 교도들이 많아. 동부는 이제 뭐 이쪽 그 오랫동안 또 그 모스크바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리스 종교가 많은데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 또 서유럽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우크라이나나 모스크 그 러시아인들이 모양은 비슷하고 언어도 비슷하지만 이게 정체성이 다르거든요. 그 이유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랫동안 몽골족의 지배 그리고 직접적인 지배, 그 다음에 200년 동안 또 폴란드의 지배 이런 것들을 거쳐서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과 그 다음에 러시아 지역보다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 최근에 이제 러우 전쟁 얘기하니까 일어나니까 좀 얘기했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대공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반 사세 이후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또 혼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혼란한 것을 다시 통합했던 것이 로마노프 왕조예요. 로마노프 왕조. 그래서 로마노프 왕조는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폴란드 왕국을 보겠습니다. 폴란드는 14세기 때 리투아니아 대공국과 합쳐져서 폴란드 리투아니아 왕국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그 15세기, 16세기 때 정성기를 누렸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시기 때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 있죠. 요 지역에 뭐냐면 을 장악했다.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은 나중에 러시아에 합병할 이후에도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 폴란드 지주들이 되게 많았어. 오랫동안 폴란드가 이제 그 지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할리차나 사단에 이제 뭐냐면 그 수청 대상들이 유대인 외에도 이 폴란드 지주들이 이제 타겟이 됐던 것이 그 역사의 배경이 있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십자군 전쟁과 상공의 발달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9번입니다. 29번이에요. 자, 이 재정복 운동이라고 부르는 이제 운동이 십자군 전쟁쯤에 해서 시작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원래 이슬람 섹들이 이제 이베리 반도를 다 장악을 했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피레네 산맥에 이제 거쳐갖고 조그만 국가들, 기독교 국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 그냥 살려는 줬어.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나바도 왕국 있고 아스티오, 레온, 그다음 바르샤노나 이런 이제 왕국도 있었거든요. 살려는 준 거야. 그래서 이슬람의 그 당시 중심지가 이제 코르도바였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슬람 왕국은 이제 여러분 다시 후기 옹미아드 왕조죠. 후 우마이야 왕조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슬람 왕조들은 이제 계속 변천이 돼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제 여러 국가가 나눠지게 되고. 근데 이렇게 살려만 줬던 이제 왕조, 그 이슬람 기독교 왕조가 점점 커지게 돼.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갖고 암세포 번지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이슬람 세력들이 몰아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크게 이제 어떤 왕국은 이제 정리가 되냐면 여기 카스티아 왕국과 그 다음에 아라곤 왕국 그다음에 포르투갈 왕국으로 이렇게 세 개 왕국이 되고 이슬람 세력도 이제 계속 밀려가지고 최후의 거점이 이제 그랜나다가 된 거예요. 그랜나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그랜나다조차도 이제 뭐냐면 점령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카스티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은 서로 결혼을 통해서 결혼 동맹을 통해서 합쳐지죠. 그래서 에스파냐가 이제 되고 포르투갈은 계속 독립왕국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베리 반도에는 지금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왕국 두 개 왕국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에스파냐 왕국과 포르투갈 왕국이 합병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맞지가 않아 국가로 헤어지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슬람 친일 쫓기 서우투족 일부가 반대 북서부 지역, 여기 피레네 산맥 쪽으로 해갖고 쭉, 조그만 이제 뭐냐면 기독교 왕국이, 만들어졌고요. 그때 이 왕국들이 이제 뭐냐 중심으로 재정복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유럽의 팽창기운과 코르도바의 고조국의 반란 내란 등을 해서 그때 그 카스 왕국과 아라곤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정복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결국에는 포르투갈 그다음에 얘네들 스페인 왕국이 탄생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레나다를 지배를 하고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영토로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영토를 완전히 상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세력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냐 국가가 발전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봉건 제도는 있긴 있는데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예. 오히려 왕권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이슬람 세력들은 이제 쳐부셔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이제 나중에 지리산의 발견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 뭐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십자군 전쟁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자, 십자군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전에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번 나왔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요. 일단은 배경을 보면 첫 번째 유럽사의 팽창력. 그래서 11세기 이후부터 이제 봉건 사회가 안정되고 인구가 증가되고 생산량 향상 등으로서 서엽 세계는 외부로 팽창을 시도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1세기 이후에 이제 그 유럽 사회 발전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독일 대팽창으로서 이제 독일 기사단이 엘베강 동쪽 지역을 이렇게 개척하죠. 여기가 이제 프로이센 지역이죠. 프로이센. 프로이센이라는 것은 지역 명칭이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종족 명칭이기도 해요. 원래 이게 슬라브족 계통인 프로이센들이 여기 살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독일 기사단이 이제 여기 프로이센 지역을 이제 정복하고 나서 이 프로이센들을 기독교로 개종화시켰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이센들이 원래는 슬라브족이었는데 이게 게르만의 영향을 받게 돼. 그 게르만족화 돼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기독교인들 재정복 운동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유럽 안쪽에 이제 뭐냐 팽창 그 사회 경제의 발전. 그 다음에
그 대외적인 팽창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그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잘 알려지지 않지만 북방 십자군도 있어요. 자, 이 북방 십자군은 주로 대상이 어디냐면 발트해 연안 지역의 슬라브족들이에요. 예. 요 얘네들은 기독교를 아직 수용하지 않았던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다신교 같은 이런 것들을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발트해 스타 슬라브족들을 이제 뭐냐면 정복해서 기독교화 시키는 그리고 있고, 그 발트해 주변에 이제 소수의 기독교 세력들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북방 십자군을 또 익혔다는 거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정식적인 십자군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그 아랍 지역으로 싸운 십자군이죠. 그걸 이제 가서 중심으로 계속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왜 시작됐냐? 그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등장했던 셀주크 투르크 때문에 그래요. 셀주크 투르크가 성지 숭배를 성지 순례자를 받게 됐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을 침략을 했죠. 특히 이제 콘스탄티노플하고 이제 어 이때 이제 비잔틴 제국이죠. 이 비잔틴 제국은 영토가 많이 축소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지역과 그리고 또 이제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 있죠. 지금은 여기는 이슬람 지역이지만 여기는 기독교 지역이었죠. 요 지역만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소아시아 지역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 자, 근데 이 지역을 뺏겼죠. 뺏겼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계속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위협이 되니까 동로마 황제가 구원을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황 우르반 2세가 성지 회복을 이제 호소하면서 이제 시작된 거죠. 이때 이제 개최된 회의가 뭐냐면 크레몬 크레몬 공의예요. 그래서 우르반 2세가 이 크레몬 공의를 통해서 뭐냐면 십자군 전쟁을 시작했다.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공육년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예문이 이제 예전에 나왔던 그 기출 예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과 안티오크가 그밖의 도시들에게 기독교의 박해를 받고 있다. 신을 믿지 않는 투르크인들. 이때 투르크인들은 셀주크 투르크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돼서 마침내 그 콘스탄티노스,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다다르고 있다. 성지의 형제들을 구하자. 신의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 쓰러진자는 제 삶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르반 2세가 그 당시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의 구원 이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동로마를 구원하자는 그 예측 경우에는 안 도와줄 거거든. 유럽인들이 이제 뭐 도와주지 않을 거냐요. 그러니까 이들의 지지 끌기 위해서는 이제 성지가 위협하다. 성지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성지 하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냐면 그 동로마 제국도 구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목적에서 성지 탄압을 되게 강조했어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이 전쟁의 목적을, 단순한 성전이 아니라 세속적 이익도 추구했다는 그 내용이 여기 있죠. 이 땅에 불행한 자와 가난한 자는 그 땅에 번영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서유럽에 불행한 자와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이나 밑바닥 계층들을 뭐냐면 군대에 참여시켜가지고, 요기에 정착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이제 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속적인 목적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초창기 때는 세속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성지 탄환이라는 명분을 내갖고 좀 더 이제 뭔가 성전이라는 어떤 이미지로 이제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4차 십자군 전쟁 이후부터는 그 밑에 있는 이제 세속적 욕구가 이제 표면화됐죠. 그러면서 4차 십자군 전쟁 때는 세속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됐다. 처음에는 성전을 내세웠지만 나중에는 세속적 방향으로 나가겠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뭐 깨끗하게 목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이런 경제적 목적도 같이 있었다. 그렇지만 잠재돼 있다가 나중에 4차 때 포출돼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십자군 전쟁에 많은 계층들이 참여했냐? 이거는 이제 종교적 목적보다는 이거는 명분에 불과했고요. 진짜 현실적 목적이 더 강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교황 입장일 때는 분열된 동서교회를 통합해서 교황권의 신장을 기회로 삼았다. 이렇게 있고, 국왕은 영토 확장을 통해서 국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고, 제후와 기사들은 공권사회 발달했던 대의 발전의 시구와 영지학 공호,
물적 자원의 확보를 요구했고 상인 같은 경우에 동방무역을 통해 경제 이득을 하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이게 여기 동지중해 지역의 패권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쪽 북부 이탈리아에서는 이걸 이제 뺏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상인들도 이제 십자군 전쟁을 지원했던 거고, 자,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4차 십자군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을 장악해서 이쪽을 이제 장악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었죠. 자, 그냥 농노 같은 경우에 신분상의 자유 획득 및 부채 말소, 각계각층의 이제 뭐냐면 이런 세속적 욕구들이 결합되고 나타나는데, 그렇지만 초창기 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뭐냐, 트루크인 대통령을 물리치고 성리를 회복하자는 뭐냐면 그 성전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출발 때부터 세속적 이익 같은 것들이 같이 결합됐고요. 그게 포출됐던 것이 4차 십자군 전쟁에서 포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 총 뭐냐면 어 그 시대를 거쳐서 이제 이루어져요. 예. 그래갖고 이제 실제 원전까지 이루어지고 실제 성공은 1차죠. 1차. 예루살렘 왕국이 수립되는 성지 탄환의 목적은 1차 때야. 1차 때. 1차 때. 그래서 이제 요게 예루살렘 왕국이 성립되고 그 주변에 여러 이제 십자군 국가가 건설되는데 요 부분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따로 떼서 이제 뒤에 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때는 이제 셀주크 투르크와 그 당시 에데사 공명을 점령하니까 어, 독일이나 프랑스에 참가했지만 결국엔 실패했고 그다음 3차 때는 완전히 이제 이집트의 살라딘이라는 사람 이 사람 이름 좀 외워두셔야겠죠. 이 사람이 쿠르드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살라딘이 쿠르드 출신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다시 탄압하기 위해서 참여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4차가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게 기출문제 나왔는데 그 당시 이제 4차는 왜 일어났냐? 이걸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4차를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 이노케티누 3세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십자군 전쟁을 하자고 이제 주창을 했는데 여러 군주들은 뭐냐면 그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 뭐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제후들만 이제 일부 제후들만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이 없잖아. 전쟁에 나가려면 무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무기나 배 같은 것들이. 그래서 누구한테 이제 그걸 제작을 맡겼냐면 베네치아한테 맡겼어. 이 베네치아는 그 당시 이제 해상 제국을 이루고 있었죠. 그리고 조선 기술이라든지 무기 제조가 상당히 발달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배와 무기를 여기에서 이제 만들었던 거야. 그래서 기껏 이제 만들었더니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원래는 한 3만 명이나 4만 명 정도 참가하려고 했는데 온 인원을 보니까 절반도 안 돼. 돈이 없는 거야. 이걸 이제 무기와 배를 만들었으면 베네치아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참여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베네치아가 이제 뭘 요구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아드리아 이렇게 있죠. 여기 아드리아 연안에 있는 도시 중에 어떤 도시가 있었냐면 그 당시 이제 자라시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자라시. 예. 여기를 좀 공격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야. 요 지역은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 여기 헝가리가 여기를 잠깐 이제 점령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기독교 세력들이 곳인데 여기에 해적선이 되게 많고 여기를 점령해야지 이제 이쪽 아드리아 연안에 있는 이제 뭐냐면 그 해상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령한 거야. 그러니까 베네치아인들이 공격해달라고 요청한 지역은 기독교 지역인 거죠. 근데 이 기독교 지역을 이제 뭐냐면 그 공격을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대신 점령을 하고 대신에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죠. 십자군들이 여기를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이노케티누 3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 있고 이제 뭐냐면 여기 이집트를 공격하기도 했는데 얘네들이 여기는 공격하지 않고 자라시다는 이제 헝가리 그 왕국에 속해 있는 지역을 공격하고 여기를 베네치아한테 갖다 주려고 하니까 반대가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길 공격을 한 거죠. 베네치아 상인들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근데 여기 딱 점령하고 나니까 그때 이제 비잔틴 제국에 그 쫓겨난 그 황태자가 왔어요. 그래서 딜을 걸었죠. 우리 아버지를 다시 황제로 이제 세울 경우에 이 비잔틴 제국에 이제 여러 가지 뭐냐면 재정을 털어서 너희들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이제 그 기사들과 그 다음에 베네치아가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당긴 거죠. 그 베네치아 입장을 볼 때는 이참에 그냥 콘스탄티노플 자기의 이제 식민 도시를 만들어갖고 이쪽 지역을 장악해야 되겠다는 어떤 전략적 판단을 쓴 거야. 그래서
베네치아군하고 그 다음에 그 십자군이 어 여기는 공격하지 않고 입지는 공격하지 않고 요쪽을 공격한 거예요. 콘스탄티노플을. 그리고 나서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하게 돼요. 당연히 이제 이노케트 3세는 빡친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군 그에게 뭐냐면 파무에 처해져. 그렇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군들과 이제 베네치아군 여기 점령하고 딱 했는데 막상 이제 점령하고 나서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그 황태자라는 사람이 돈을 안 주니까 이게 뭐냐면 돈 대신에 이 콘스탄티노플 약탈을 하죠.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약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의 중요한 그 문화재들이 다 이제 뭐냐면 이제 십자군 손에 들어가고 하여튼 파괴당하고 그리고 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노케트 3세도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이게 좋은 거야. 왜냐하면 비록 이제 그 십자군 전쟁이 원래 의도와 달리 뭐냐면 콘스탄티노플 공격에서 점령을 했지만 여기를 장악함으로써 자신이 이제 동서교회 이제 뭐냐 통합에 어떤 통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콘스탄티노플 폴리스 점령을 인정해 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4차 십자군 전쟁이 끝났고 4차 십자군 전쟁이 끝난 후에 그 당시 이제 십자군과 베네치아는 여기에 뭘 세웠냐면 나틴 제국이라는 계례 왕국을 세웠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봉건 제후들을 좀 만들고 이제 했죠. 자, 그런데 이 나틴 제국은 오래가지 못했죠. 결국에는 이제 콘스탄티노플 제국의 그 자녀 세력들이 나틴 제국을 뒤엎고 다시 이제 옛 왕조를 복귀시키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4차 십자군 전쟁은 오랫동안 잠재됐던 이제 뭐냐면 그 십자군들의 경제적이고 현실 욕구가 그냥 분출돼 나갔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은 그 같은 기독교 국가인 비잔틴 제국을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특히 베네치아 이제 입장에 볼 때는 여기를 장악함으로써 동서 교통을 장악하는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4차 십자군 전쟁이 끝났고 이때 나틴 제국이 만들어졌고 이 나틴 제국은 이제 봉건 통치 방식으로 주변을 통치했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차, 6차, 7차인데 5차, 6차, 7차는 뭐 그렇게 볼 건 없어요. 주 타겟이 이제 어떻게 예전에 그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는 게 주 타겟이잖아요. 근데 4차 때부터는 이건 뭐 실행되지 않았지만 이집트를 공격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집트를 장악하고 뭐냐면 예루살렘을 공격해야지 복음을 그러니까 이집트를 연안을 장악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야지 뭐냐면 복음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집트를 공격했다. 이집트는 그 당시 이슬람 왕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이제 주 타겟이었는데 5차 때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독일 황제 프리드리 2세가 이제 여기 했죠. 일시 성지를 회복했어.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이제 군사적 능력을 통해서 회복한 게 아니라 딜을 해갖고 회복한 거죠. 그래서 했지만 이때 교황이 반대를 했죠. 어떻게 이런 악독한 이들과 싸우지 않고 하냐? 악마들과 타협을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싸우다가 이제 패하고 이제 물러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6회 때는 이집트의 이제 군사적 요충지를 점령했죠. 성지보다 군사적 요충지인데 그래서 그렇지만 누이 구세가 이제 거기를 점령했지만 실패했고 잠시 점령했지만 실패했고 그다음 7회 때 또 누이 구세가 이제 갔다가 또 이 사람이 가다가 도중에 이제 친위해서 병사하면서 완전히 또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건 없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그 이후에는 그 뭐냐면 몽골족들이 이제 공격해 들어와요. 몽골족들이. 몽골족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끽소리 못하고 이제 뭐냐면 죽었죠. 그래서 몽골족이 쳐들어오면서 이제 상대가 안 되니까 몽골족하고는 그때부터 십자군 전쟁을 포기하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이제 그 뭐냐면 십자군 전쟁은 1회 셀주크 투르크 성지 점령을 하면서 일어난 성지 회복 때문에 일어난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 왕국이 건설 1회와 그 다음에 3회 이때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프리든 1세와 필리프 2세 리처드 1세가 참가한 3회, 4회는 라틴 제국 건설된 4회 있죠. 요거와 그다음에 좀 더 추가해서 하면 5회 정도 프리든 2세가 이제 그 참가했던 그 정도 요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회만 나누는데 성공했고 뭐 5회도 이제 잠깐 이제 뭐 그 뭐냐면 성질을 해보겠지만 곧바로 다시 이제 뺏겼으니까 그 의미는 없고 그리고 4차 때부터 라틴 제국이 건설되면서
이제 종교 열정에서 세속적 목적으로 전환됐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 세속적 목적이 원래부터 있었긴 했는데 이때부터 포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와 영향을 볼게요. 자, 이 결과 영향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 당시 중세 사회는 점점 이제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이 붕괴를 촉진시켰죠. 붕괴를.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붕괴된 건 아니지만 이걸 촉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이제 중세사를 붕괴시켰는가? 이게 보면 종교적인 측면에서 교황권의 실추, 그러니까 신앙심이 냉각되고 교황권위가 추적되고요. 정치적으로는 봉건귀족 세력들이 약화. 그리고 왜냐면 이제 봉건귀족 세력들이 십자군 전쟁에 많이 감아서 이제 많이 죽게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화됐고 경제적으로는 그 동방무역이 제기됐다는 거. 그래서 레반트 지역, 여기 레반트 지역이 요 지역이거든요. 어, 여기 요르단하고 오늘날 레바논 지역 있죠? 요 지역, 이스라엘 요 지역 있죠? 요 지역의 무역이 상당히 활발해져 있다. 그래서 지중해 무역 번성을 불러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제 초창기 때는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동지중해 패권을 장악했잖아요. 근데 4차 십자군 전쟁 이후부터는 이제 북부 이탈리아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 동지중해 그 무역권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사회적으로는 장원이 붕괴되고 기사계급들이 대거 몰락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동방으로부터 이제 이슬람으로부터 하약이 도입되는 것이 원인이 되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하약 도입을 통해서 기사계급의 몰락 관련된 내용. 그다음 농노해방, 공고원제 붕괴를 촉진시켰다는 거. 그다음 문화적으로 보면 선진 이슬람과 비잔틴 문화가 접촉되면서 르네상스에 영향을 줬다는 거. 그리고 스콜라 철학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줬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이제 유입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슬람과의 어떤 이제 전쟁 과정에서 이슬람 문화를 또 받아들이고 그 일부가 이제 뭐냐면 유럽에 이제 널리 영향을 줬다. 르네상스나 스콜라 철학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는데 스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 보통 십자군 전쟁을 세계 이제 뭐 재정복 운동까지 확대돼서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개동서에다나 이런 데서는 적어놓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또 뭐냐면 1차 십자군 전쟁 때 성지를 점령하고 나서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에 나왔어요. 요거는 주로 이제 서계나 이런 걸 보고 이제 알 수 없고 요 예루살렘 왕국 관련된 내용은 주로 이제 뭐냐면 여기 서양 중세사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예루살렘 왕국 1차 십자군 전쟁 이후에 만들어졌던 예루살렘 왕국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